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재건축재개발 전문가,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요. 임대주택 매입 금액과 그리고 또 원가부터 인상하다, 하라라고 하는 재미있는 주제가 있는데 일단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 한번 깊숙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와서 임대주택이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왜 그럴까요? 임대주택 이슈는 업계에서는 네. 예전부터도 이슈였었어요. 어떻게 따지면 이것도 기부 체납의 일종으로서 작동을 해왔었는데 네. 그전에는 너무 이거는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은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성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나왔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갔는데 음. 근데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사업 진행을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보니 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달라 라는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분양도 잘 되고 사업성도 잘 나서 내가 추가로 돈 쓸 돈이 얼마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임대 주택도 짓는데 다 돈이잖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아마 더 민감해지지 않았나, 디테일이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임대주택 매입 금액 인상, 원가부터 인정해라. 2024년 5월 30일자로 네. 서울시 보도자료인데 네. 이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주택 공급, 주거 만족도 높인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3월 27일자로 발표했었던 사항의 연장선상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 그때 설명했었던 게 이런 현황 용적률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당시 기억나실 겁니다. 기준 허용 상한 해가지고 3종 체계가 있다. 아주 심플하게 다시 설명해요. 기준 용적률은 원래 내 거, 허용 용적률은 적당한 인센티브, 요건들 수행하면 받을 수 있는 거,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거. 네. 상한은 기부 체납이라든가 임대주택 등을 열심히 갖다 바쳐야 얻을 수 있는 거다. 플러스 알파. 네. 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은 내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인지하고서 보게 되면 허용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라는 얘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가 사업성 개선이냐, 뭐 용적률 더 높여줘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비사업 잘 모르는 분들이야. 왜냐? 용적률을 높여줘서 종상향을 시켜줘도 사실 막상 올려주는 거 보면 상한 용적률만 엄청 높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이 상한 용적률 받으려면 기부채는 엄청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가 고민하다 보니까 허용 용적률을 높여주면 진짜 사업성 개선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건 거죠. 물론 이걸 한다라고 해서 사업성이 없었던 곳들이 획기적으로 사업성이 빵 폭발해가지고 다 간다 이거 아니란 말씀 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애매모호한 곳들이 좀 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 정도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그게 이번에 당긴 거다라고 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따지면 이거 내용은 색다른 건 없어요. 3월 달에 발표한 거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건데 유의미한 거는 우리가 보통 발표를 해놔도 실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시가 2달 만에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실제로 이거 시행할 겁니다. 주민공람 오늘부터 할 겁니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다. 이때 많은 사항도 있었어요. 막 공공기업 부담도 낮추고 건축물 개수도 있고 그런데 눈에 띄는 거죠. 오늘의 메인 주제.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당구장 표시가 있네요. 국토부와 적극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국토부에 진짜 뭐 지침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책임 소재를 국토부와 나누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후자도 나름 그럴듯하긴 한데 이 케이스는 전자긴 합니다. 네네네. 이 임대주택이 원가보다 안 된다라는 얘기들은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예.
서울시가 보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뭐예요? 공공기업 부담도 낮추고 막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해주려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막 신속통합 기획 하면서 야 재개발도 신통 재건축도 신통 하면서 막 그렇게 갔는데 네. 막상 보니까 신통기획이 아니라 진통기획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진행이 잘 안 돼. 네. 그런데 왜 안 되지? 네. 하고 보니까 네. 공공기여가 너무 많아.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몇 억씩 내야 돼. 네. 이러니까 조합원들이 이거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아 그러면 이 왜 이렇게 부담금이 많지? 하고 보니까 공공기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도한 기여는 줄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담았는데 보니까 임대주택 매입비도 너무 터무니없게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보니까 이게 표준건축비를 따르거든요. 표준건축비를 고시하는 게 국토교통부죠. 서울시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남산타운에서는 서울시가 책임 회피, 구청에다 막 핑퐁 막 이랬지만 얘는 국토부가 결정권자라서 네. 국토부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맞았다. 실제로 2022년도 기사 보면 이때부터도 인수가격 현실화 해주세요. 조합들 반발하고 물가 상승도 인정을 안 해주는 표준건축비. 이게 뭐냐? 가격을 후려쳐서 헐값에 매수를 한다. 그럼 도대체 표준건축비가 얼마길래 그러냐? 참고 이 표준건축비는 아까 그 기사 이후로 한 번 또 올려주긴 했었어요. 자, 단위는 제곱미터 기준입니다. 네. 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이에요. 평당으로 따지면 3.3 곱하면은 뭐 대략 330만 원? 330만 원 정도 되겠죠. 330 조금 더 되는 정도?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공사비가 네. 요즘 700에서 800이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요즘 700도 안 들어가. 그럼요. 800도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제는 800에서 한 900 봐야 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원가가 높아졌는데 아니 330은 이거는 반값도 아니고 반의 반값으로 그냥 날강도 아니야? 아무튼 원가를 낮추면 사실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임대주택들은 또 차별하지 말라고 그럼요. 외정제로 막 차별하지 말아라 뭐라 뭐 이런 커뮤니티 얘기도 다 하는데 넣었잖아요. 커뮤니티 다 네. 넣고. 네. 그러면서 돈은 인정을 안 해주는 네네. 약간 그런 현황이었는데 네네. 2024년도 4월 29일에 서울시가 3월 말에 그렇게 임대주택도 현실화 좀 해주시고 네네. 너무 힘들대요 라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국토부가 발표를 합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인수가격 조정을 하는데 그동안 표준건축비로 갔었잖아요. 네. 근데 얘를 기본형 건축비로 바꾸겠대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형이랑? 그거부터 설명해 드렸구나. 가격을 보다 보면 표준 건축비가 있고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이걸 네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용어는 표준 들어봤죠. 건축비 자체는 임대주택 매입 가격 산정을 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게 바로 표준 건축비고요. 네. 기본형 건축비는 그럼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죠? 네네. 이 분양가 상한제 가격 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형 건축비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형 건축비로 가는구나. 좀 좋은 건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기본형 건축비로 하는 건 좋은데 기본형 건축비의 80%만 인정해 주겠대요. 아유, 줄 거는 좀 제대로 챙겨주던지. 뭘 저게. 째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형 건축비를 해줄 거면 통 크게 기본형 건축비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이전보다는 높아진 거긴 합니다. 네네. 여기 써있죠. 표준 건축비 약 1.4배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라고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좋긴 한데 조합들이 얼굴이 활짝도 아니고 살짝 웃을까 말까 하다가 뭔가 개선은 했는데 이게 개선이 되다 말았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그런 거 책정할 때 보면 주변 시세의 80%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 만드는 일반 아파트보다 80% 수준으로 만들어라고 이런 의미인가 그럼? 그렇게 만들면 또 분명 국토부가 철퇴를 또 때리겠죠? 겉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80% 수준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여기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비용을 줄 이유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돈은 원가 이하로 주면서 그럼 도대체 기본형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또 예. 이걸 다 인정해주면 또 특혜 붙을 거야 80%한 거냐라고 네네. 하기에는
그럼 기본형 건축비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기본형 건축비 금액대를 보면 역시 뭐 층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합니다. 660만 원 나오겠구나. 그렇죠? 평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660 정도 나오는 거죠. 네. 660 조금 뭐 더 나오는 정도 될 텐데 어. 660이라고만 해도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지금 뭐 공사비가 7, 800. 근데 사실 700도 이제 어렵고 800 이상이 스탠다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660이라고? 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게 또 다가 아니고 거기다 또 80% 하는 거야. 그쵸. 여기에 또 80%. 네, 0.8을 곱하면은 네. 아우 그럼 500만 원. 그쵸. 500만 원대 나옵니다. 네. 500만 원대가 나오는 건데 해줄 거면 다 해주지. 이거는 누가 봐도 원가 이하잖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뭐가? 뭐가 있죠? 이거는 진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네. 바로 무엇이냐면 네. 이 공사비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 뭐야 이거 또 왜 분양 면적이 아니고 계약 면적도 아니고 왜 공급 면적이야 왜? 그렇죠. 빠숑님께서는 바로 이게 제 말의 의미를 캐치를 하셨는데 왜 계약 면적이 아니라 왜 네. 공급 면적이야? 라고 하면서 웃으셨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네.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네네.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이런 표현들 많이 쓸 거예요. 네네. 25평형 얘기할 때 전용 5구 타입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33평을 전용 84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84 좋아하지. 국민평형, 국평. 네, 예. 그쵸.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전용 면적 기준에서 3.3058로 나누면 네. 84 타입을 3.358로 나누면 25평 정도 나오고요. 그렇죠. 59제곱미터를 18. 나누면 18평이 나와요. 욕한 거 아닙니다. 18평이에요. 네, 18평 음. 나오는데 간혹 뉴스 기사 보다 보면 강남에 있는 어디 84 타입이 30억을 거래됐습니다. 40억 거래됐습니다. 이런 거 보다 보면 댓글에 뭔 25평형이 40억이냐 말세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거는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죠. 우리가 33평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전용 면적 기준이 아니라 공급 면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33평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현행 법률적으로는 평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돼 있죠. 네. 공식 기사라든가 보도 자료라든가 다 전용 면적 기준, 제곱미터 기준으로 써라.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는 나도 33평이 40억 거래됐어, 30억 네. 거래됐어 라고 쓰고 싶어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은 뭔 차이냐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내가 현관문 딱 열고 들어오면 내 집, 순수한 내 집의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요. 네. 공급 면적은 이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 공용 면적이 붙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 한 동을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면적들이 다 더한 게 공용 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단, 네. 복도가 있다면 복도, 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면적 네. 등등이 포함된 게 주동에 있는 거. 네, 그거를 또 n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급 면적이다라는 네. 건데 이렇게만 말하면 누군가는 나 속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그게 33평이라고 말하던 게 네. 알고 보니 25평이었던 거야? 라고 하면 사실 33평이 맞습니다. 네. 왜냐? 발코니, 서비스 면적 등이 네. 있다 보니까 요즘 이거 다 확장하잖아요. 지금 확장하는 게 합법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대놓고 처음부터 그냥 옵션으로 그냥 사실상 말은 옵션이지만 강매 같은 확장비를 내도록 하잖아요. 다들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면적 포함하면 또 결과론적으로 그냥 33평형 이렇게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진짜 속는 경우는 오피스텔은 그렇죠. 저게 우리가 없지. 아파트를 얘기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발코니를 둘 수가 없어요. 없죠. 네. 아파텔이라 부르는 거는 전용 84가 진짜 아파텔입니다. 아파트 25평 사이즈가 나와요. 그렇죠. 그 이유가 서비스 면적이 없이 순수하게 진짜 25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고 84 타입 괜찮지만 많이들 속는 게 5구 타입 오피스텔 분양받아 놓고 저 아파트를 샀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 투룸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리아 보통 말하는 거는 84 타입이 25평형 사이즈 나온다라는 것도 상식선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부동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건 뭐 불인이 아니고서야 다 아는 거지 라고 할 텐데 마지막 이제 계약 면적이 등장해요.
앞서 말한 그 동을 구성하는 공급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을 합산한대요. 이 기타 공용 면적은 여기 써 있죠?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등등 커뮤니티 시설들 들어가고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지상에 뭐 공원 뭐 설치돼 있으면 그런 면적들 다 더한 게 계약 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임대주택은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했죠. 그러면 이 계약 면적에 대한 공사비를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만들면 되잖아, 뭐. 근데 안 만들 수가 없어요. 뭐가 가장 문제가 되느냐? 네. 솔직히 단지 외부나 뭐 이런 것들 커뮤니티는 어차피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그냥 어쨌든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 지하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게 지하도 물론 이게 지하 1층을 파냐 2층을 파냐 가면 갈수록 더 들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지하 7층이다. 진짜 많이 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여기 안반이나 뭐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더 이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지상으로 3개 올리는 거랑 지하 하나 파는 거랑 비용이 비슷비슷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쵸. 저거는 심의를 별도 굴토심이라고 맞아요. 따로 받아야 돼. 그거 잘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저건 민원 엄청 들어와. 맞아요. 땅 팔 때. 지하도 또 깊게 파면 또 아까 말한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지하로 깊게 안 파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하 주차장 파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네네네. 드렸잖아요. 예. 근데 임대주택 계산할 때는 지하 주차장 가격을 산정 안 해줘요. 지하층 공사비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미반영이 돼 있다라는 건데 이 기본형 건축비로 바뀐다 하더라도 똑같단 거예요. 맞아요. 지하 공사비가 인정이 안 돼요. 지하 주차장 팔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아, 좋습니다. 최근에 조금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어. 부산에 촉진 4구역이라고 있어요. 촉진사. 그렇죠. 여기가 현대건설에서 종전에 평당 500도 안 됐었다가 예, 400만 원대였는데 1,100만 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뒤집어졌었던 조합입니다. 아니 뭐 이건 뭐 몇십 프로도 아니고 2배 이상 증가한 게 맞죠? 가능한 거의 3배가 됐어.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공사비가 700~800이지만 700도 없고 사실 800도 요즘은 아닌 것 같다. 더 올라가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여기는 1,000만 원도 아니고 1,100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 이거를 제시하면서 공사비 절반 방안이라고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너네 지하를 너무 많이 판다. 지하 5층으로 아주 넉넉하게 주차 대수도 1.8대로 했는데 1.4대면 충분하지 않겠어? 지하 4층만 파자. 네. 그럼 한 개층 덜 파면서 얻는 이득이 얼마냐? 200억이래요. 아, 200억. 네.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 이제 확 와닿는 거죠. 예. 한 그러면- 개층에 200억.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웃긴 게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니까 저랑 친한 모 기자님께서 서울시에다 전화를 걸었대요. 아니 이거 지하 주차장 포함 안 시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서울시 공무원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하 주차장 어차피 파잖아요. 같이 쓰면 뭐 어때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커뮤니티 시설 어차피 너네 만들 거잖아. 같이 써도 뭐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네. 지하 주차장은 얘기가 다르죠. 그 사람들도 주차를 하면 더 파야 되잖아요. 한 개층 더 팔 때마다 200억씩 마이너스요. 네. 이거를 원가를 인정 안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공급 면적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공사비가 올랐어요. 라고 하지만 감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촉진 4구역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평당 1,000만 원 시대에 오는 거 아니냐. 아직은 평당 1,000만 원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시간 좀만 지나가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이 많아요. 평당 1,000만 원이 되면 이제 순수 공사비 얼마냐? 아까 계약 면적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럼 계약 면적이 33평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여기가 그 유명한 둔촌주공이었습니다. 원래 포레온. 네, 둔촌주공의 84 타입, 기타 공용 면적이 어쩌고 전용 면적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보는 게 뭐예요? 84 타입, 33평형 이것만 봐서 잘 몰랐겠지만 그렇죠. 쭉 보면 계약 면적이란 게 있어요. 음. 59 타입의 계약 면적은 142구, 84 타입의 계약 면적은 194구나. 이걸 3.3058로 나누면 56평 정도 돼요, 이게. 근데 물론 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50평은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타 계약 공용 면적들 다 하다 보면 더 넓은 단지도 있을 거고 네네. 좀 덜한 단지도 있을 텐데 우린 심플하게 50평은 된다라고 정도로 이해할게요. 그럼 도대체 공사비 얼마냐? 네. 계약 면적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600이었을 때는 공사비가 3억이라는 얘기인 거고 네. 깔끔하네. 6에 3. 800일 때는 4억이고 예. 1000만 원이면 5억이라는 얘기인 거죠. 200만 원씩 올라갈 때마다 1억씩 증가한다는 겁니다. 33평 아파트를 만들 때. 그러니까 토지비 빼고야. 그렇죠. 중요한 거. 공사비만이에요. 땅값 빼고 금융비 빼고. 야, 땅값 비싼 데들은 저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야. 순수 공사비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 버리니까 야 이렇게 공사비가 높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는 말들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평당 1000만 원이라 해도 33평형 아파트 짓는데 3억 3천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계약 면적 기준이다. 그것도 아까 50평보다 더 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냥 우리 쉽게 50평이라 가정해도 이렇다라는 것에서 실질적으로는 5억에서 6억 사이가 되는 거죠, 공사비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라고 했는데 기본형 건축비의 80%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게 확 체감이 됩니다. 아까 그 기본형 건축비로만 봐도 660인데 이 660을 다 인정해줘도 아까 지하주차장들은 다 빠져나간 금액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또 80% 해주게. 이거는 지하주차장 이 임대주택들은 그러면 차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대주택 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입주 조건에 추가를 해야죠. 차 있으면 입주 불가.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운동은 정도로. 단지 외에서 할 것. 뭐 이런 거 추가해야지. 그러면 또 이제 네. 또 임대주택 차별한다. 사실 뭐 아닌 말도 아닌 게 네. 여러분들 이런 뉴스 기사 봤을 겁니다. 아니 임대주택에 페라리 자격 요건 어긴 사람들 뭐 퇴거하라고 해도 막 배째하면서 버티고 강제 명도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들 네. 뉴스로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거죠. 차 못 가져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못하게 하고요, 정부가. 네. 근데 또 이게 또 내로남불이에요. 네. 자기네들 하는 거는 또 완화를 엄청 해줍니다. 청년 안심주택 이런 거 보다 보면 네. 이 역세권 주변에 만들잖아요. 네. 이런 청년 임대주택들 뭐 입주 여건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빠숑 딱 얘기했던 거죠. 차량 소유를 안 한다라는 확약서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아, 그래요? 네. 소유택은. 오. 예. 차 있으면 또 못 들어가요. 왜냐? 여기 용적률을 엄청 주잖아요, 역세권에. 그렇죠. 그럼 세대수가 빽빽한데 네. 걔를 한 세대당 한 대로만 만들려고 해도 지하를 몇 층을 파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 공사비가 장난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 세대수는 늘리고 싶은데 주차장은 못 맞출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걸 완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얼마나 완화하느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0.25대. 상업지역이 세대당 0.25대. 해피하네. 0.3대. 예. 뭐 상업지역 아닌데 뭐 주거지역 같은데도 0.35대, 0.4대.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도시형 생활주택 저렇게 했잖아. 저렇게. 맞아요. 주차 기준 완화해주면서 네. 세대수 해놓고 네. 근데 그게 진짜 차를 안 끌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갓길에다가 불법 주정차 하면서 막 빌라촌들 막 되다 막 차들이 다 해놔서 진짜 소방차가 못 지나다니는 도로들 재개발 지역에 그런 데들 많은데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4m 도로라 한다 하더라도 다 갓길에다 차를 세워놔서 맞아요. 실제로는 소방차가 못 지나다닌대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걸 다 냅두는 거죠. 근데 이걸 시행 못하는 게 이런 것들은 또 어떡하려고. 본인들부터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안 만들면서 한다는 거죠. 갑자기 그냥 뜬금없는 생각인데 저거 땅 가진 사람들이 저거 역세권 청정주택 사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벌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상대가 안 되네. 그럼요. 어쩐지 제 집 저기 뭐 있어요. 저 경성 성목구에 사는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한 명 있는데 형님 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합니다 해서 야 그거 돈도 해봤어 했더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아요 보더라고요. 네. 아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맞습니다. 땅을 들파는구나. 엄청나게 높이잖아요. 오. 그래서 케이스 하나 가져왔는데 용산 삼각지 쪽에서 보면 완전 이게 뭐지 닥장한 청년들 사육하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예. 엄청 빽빽하게 해놨는데 용적률이 거의 1000% 가까이 됩니다. 아 그럼 다 찾아 먹은 거네. 네. 어. 야, 이 두 동짜리에 1000세대를 그냥 우겨 넣었대요. 아 그리고 면적 보면 19제곱미터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19제곱미터부터 39제곱미터. 여기는 청년들. 그리고 44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는 신혼부부. 아 일단은 청년들은 주차 자체를 못하는 못하게 서약서를 쓰고 가야 되고 신혼부부들은 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게끔은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낮은 임대료는 장점인데 주차비만 월 15만 원이래. 이것조차도 선착순 100대 한정이래요. 선착순 100대만 공영요금이고 네. 나머지는 아주 유료로 네. 윗돌 빼서 아랫돌 귀기 아니냐. 그러네. 일단 청년들은 차 자체를 소유할 수도 없고요. 신혼부부들은 일단 자꾸 애 낳으라고 하잖아요. 애 낳으면 애를 갖다가 안고서 지하철만 탈 수는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차를 또 허용을 해준다라고 했지만 0.25대부터 네. 많아야 0.4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상업지역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용적률 1000% 가까이 했으니까 요 잘해야 0.3대 이렇게 해놨겠죠. 야, 저 시행자 돈 많이 벌었겠는데. 그럼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땅 덜 파고 용적률 엄청 올리고 이러니까 저희 공시 하나도 인기가 많거든요. 거의 네. 더블 역세권이잖아. 맞아요. 그 용산 또 아이파크몰도 가깝고 요즘 그 힙지로가 아니라 거기 신용산역, 네. 용리단길 네. 가까워갖고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기. 제가 내로남불인 표현했잖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해주는 그런 역세권 사업들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임대주택들은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원가도 안 되지만 이것조차도 네. 걔만 해주는 거는 그러려니 해. 근데 너 지하주차장에 대한 거는 돈 안 냈잖아. 네. 주차하지 마. 라고 하고 싶지만 네. 그거는 못 참으면서 음. 야 너네 지하 파는 김에 우리도 같이 주차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네. 근데 본인들 거는 주차를 맞추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죠. 0.3대만 지으세요. 0.25대만 지어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국토부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매경에서 나온 기사 결국은 평당 540만 원이라는 거죠. 아까 그 660에 80%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앞부분은 팩트. 이 뒷부분 틀린 말. 더 비싼 값에 사드린다는 정부. 뭐가 비싼 값이에요? 예전보다 비싼 가격에. 그쵸. 전보다는 덜 헐 값에. 그러니까 뭐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기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자기다. 뭐 이런 느낌이 아, 들잖아요. 예. 그쵸.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런 거지. 맞아. 아, 내가 많이 봐줬다. 예. 전보다 1.4배 더 쳐줬다. 예. 아, 훌륭해. 칭찬해 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해준 거라는 건 이해하지만 이것조차도 원가에서는 터무니없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원가하면 등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SH 사장님, 네네. 김원동 사장님이 있는데 네. 이분이 좋아하는 게 원가 공개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국평 3억이면 짓는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건설사분들 얘기하나 보면 한숨 팍팍 쉽니다. 아니 그 10년 전에 마곡 지었을 때 그때 아까 제가 뭐예요? 그 시절에는 평당 300이면 지었었어요. 그때 평당 200이면 줬었어요. 그쵸. 네. 300으로 지을 시절에 그때 원가 공개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저분한테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실 3억도 안 들어가죠. 네. 아까 기악 면적 50평 계산하면 해봤자 1억에서 네. 1억 5천이면 짓는 거 아니에요? 33평 정도? 부직포 아파트. 아, 그렇죠. 부직포가 아니라 그때 당시 제대로 된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1억에서 1억 5천, 물론 아까 이 3억은 당시 땅값도 포함해서였겠죠. 원가 자체는 1억에서 1억 5천인 건데 이제 건설사 분들이 딱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너네 그 돈으로 직접 지어봐라. 근데 SH는 사실
시행사이지 건설사가 아니잖아요. 시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너네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공공 뭐 건설사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그 돈을 지어 보든가. 근데 원가 이하로 못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직포 아파트가 그때는 진짜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그 순살자이도 임대 아파트였었고 맞아요. 그런 전국에 막 철근 얘기 나왔었던 현장들 보면 대부분이 다 LH나 이런 데서 문제 많이 터졌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원가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 그렇죠. 김원동 사장님께서는 자꾸 원가 공개해라 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원가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아 예.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욕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LH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네. 임대주택들을 매입하는 주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잘 못 느끼시나 봐요. 한마디만 해보죠. 네. 저거 하나. 그냥 지으세요 그러면. 왜 자기는 안 짓고 왜 저 원가만 공개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당 600주면은 저것을 곱하기 3배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냐. 네. 그럼 지으시면 되는데 자기들은 안 짓고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특별법 한다 보니까 SH한테 맡겨달라는 게 제일 황당했어. 맞아요. 아니 SH도 잘 제대로 좀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기 신도시 자기가 공급하겠대요.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을 SH가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사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SH 직원들은 이 사장님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싶을걸요? 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SH 저분은 직원들은. 정치를 하셔야 될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토지 수용 한 번이라도 해봤나 싶긴 해요. 뭐 그렇게 대규모 사업들을. 그러니까 저게 뭐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본인이 진행을 해보고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옛날 거 갖고 자꾸 그러시면은 답은 안 나오죠. 그렇죠.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말이 더 많아죠. 예. 네. 한도 끝도 없어서. 예. 팩트는 이거다. 네네. 33평 아파트 지을 때 계약 면적은 못해도 50평은 넘어가는데 그렇죠. 평당 800으로 잡아도 4억. 요즘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누군가는 건설사들 마진이 있어서 600으로 지을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신다면 뭐 본인이 직접 지어도 되겠지만 일단은 아직 600으로 실제로 짓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원가가 3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용 건축비 660인데 여기에 80%에서 540만 원밖에 인정 안 해주고 이것도 사실은 지하 주차장을 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원가 인정이 안 된다. 제가 정비사업 조합분한테 네. 한번 물어봤어요. 임대주택 뭐라고? 하나당 예. 얼마가 손실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임대주택 하나당 최소 1억에서 2억 마이너스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럼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 300세대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00억에서 600억 마이너스. 네. 임대주택이 500세대다. 500억에서 1000억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만들어서 그냥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라에서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정확한 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조합이나 이쪽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로 파는 거는 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게.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보니까 맞아요. 조합에서도 이거 좀 현실화 좀 해주세요. 표준 건축비 인상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래도 그동안 조합에서는 이것도 그냥 원가도 안 되는 건 알지만 이것도 비용이야 그냥. 그냥 비용이라 생각하고 네, 맞아요. 공공기여다 생각하고 했었던 건데 네.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사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합원들이 막 분담금 너무 높아요 막 나 쓰러지겠어 하면서 조합이 막 진행이 안 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걷어갈 게 있느냐가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 공사비가 진짜 200, 300만 원일 때는 네. 이렇게 1, 2억씩 마이너스가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채 만드는데 1억 5천밖에 안 들었는데 1억 막으로 해서 될 수가 없지. 그렇죠. 한 채 짓는데 순수 원가가 뭐 네. 아까 계산했잖아요. 평당 뭐 네. 200에서 300이었으면 해봤자 33평형 아파트를 지어도 1억에서 1억 5천이면 짓는다. 그렇죠. 네. 임대 아파트는 더 조그맸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한 절반만 인정해줘도 그래도 한 몇 천씩 마이너스 뭐 이거는 뭐 낸다 치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공사비가 너무 폭등을 해버리니까 예전에는 뭐 그래 뭐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제는 그래가 아닌 거죠. 네.
몇백억에서 몇천억씩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부담이 됐어. 네. 부담이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공공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놓고 막 10%로 낮춰주고 뭐 하고 뭐 개수 올려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임대주택 매입 비용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체계비 재건축이 정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왜냐면 사업 수지를 분석해 보면 이 매입 비용만으로 막 몇백억씩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조합원들 1인당 분담금을 1, 2억씩 줄여줄 수 있는 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실화가 필요하다. 국토부랑 적극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적극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협의를 했는데 조금 푸시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했지만 국토부에서 에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아마 그 국토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지하주차장은 포함이 아니었어 라는 거를 이 방송 보고 처음 알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내봤어야 알지. 그렇죠. 안 그래요? 아마 그 현장도 안 가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660만 원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얘기했었을 거야 아마. 기본형 건축비를 다 인정해주면 660만 원 인정? 아직 순수 원가로 따지면 너네 그 건설사 마진 붙이고 해서 800 가는 거지 아직은 600만 원이면 줄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600 다 인정해주면 안 돼. 여기 80% 맞아! 라고 누군가 얘기했겠죠. 그분은 지하주차장이 빠져있다는 걸 아마 몰랐겠죠. 그럼 계약 면적 기준으로 깔끔하게 고쳐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임대주택이 말이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1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뜨끔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알았지? 난 그냥 660이면 충분한 줄 알고 80% 해라고 그냥 한 얘기인데 이게 원가도 인정이 안 된 거였네? 라고 나중에를 알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이제 공급 면적 기준을 계약 면적 기준으로 개정을 좀 해준다든가 기본형 건축비의 80% 일단 100%로 먼저 바꿔준다든가 이런 거를 먼저 조금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런 개선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끼워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종상향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사업성 얘기하면서 자꾸 용적률 더 주세요, 종상향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2종을 3종으로 가고 3종을 준축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준, 허용, 상한 3종책이다 보니까 허용까지는 내가 찾아갈 수 있어도 상한은 과도한 기부 체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땅을 낸다든가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게 아닌 이상은 상한 용적률 못 찾습니다. 근데 보면 다 상한 용적률만 올리거든요. 이거는 사례지만 예를 들어 내가 3종 일반이었던 거를 준주거로 갔다가 종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기준은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는 허용 좀 올라고 상한돼서 뭐 400%도 다 찾으려면 기부 체납해야겠지만 허용이라도 좀 높아지면 우리가 사업성이 개선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막 종상향된 여의도 케이스도 보면 기준 그대로 가면서 허용 찔끔 올려주고 죄다 상한. 표면적으로는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800%못 올리는 거죠. 올리려고 하면 기부 체납 다 해야 되고 땅 뺏기고 이러는 건데 더군다나 뭐 전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했어도 실질 용적률은 만약에 내가 땅을 기부 체납했다라고 하면 줄어든 땅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을 해요. 표면적으로 용적률이 이렇게 늘어나도 사실 산술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실질 용적률 자체는. 그래서 사업성 개선도 잘 안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임대주택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임대주택이 문제가 많은 거죠. 역세권 시프트로 가는 데들, 역세권 뭐 사업 이런 데들이 다 엉망이에요.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시행을 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득을 얻거든요. 엄청 없더라고요. 엄청 얻죠. 이거 사실 특히나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100%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조합 방식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용산에도 그런 데들 많죠. 우리 뭐 역세권 시프트 합니다 하면서 가는데 막상 얘기 보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용적률 엄청 높여주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 조합원 1인당 분담 금액이 뭐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5억 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역세권은 용적률 더 많이 주고 기본 기념은 되게 뭐 좋아요. 원래 너네 용적률이 이렇게 있는데 용적률을 더 줄게. 근데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내놔.
절반은 너네가 분양을 해 라고 하면 언뜻 보면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원래 내 용적률이 아니었던 거에서 용적률 200%더 줬어. 근데 100%는 공공기여하고 100%는 너네 분양해. 없었던 100%가 늘어났으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같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네. 일단 첫 번째 임대주택. 여기 임대주택 늘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300세대야. 네. 총 늘어나는 세대수가 600세대인데 300세대는 임대주택이고 300세대는 분양 세대수라고 쳐볼게요. 네. 근데 300세대는 아까 얼마를 했죠? 한 세대당 1에서 2억씩 마이너스야. 원가 인정을 일단 안 해줘. 네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일반 분양 300세대 늘어났으니까 여기는 수입이잖아 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분양을 한다 했을 때 얼마로 할까요? 예를 들어 서울에 분양한다 10억은 그냥 다 받을 거고 네. 강북도 뭐 한 12억 요즘은 한 15억도 분양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하는 게 12억 3억 분양했어요. 그렇죠. 홍은동. 15억은 입지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해도 12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입주 나빠야 12억이고 네. 웬만하면 15억 다 넘어가.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5억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네네. 근데 아까 33평형 한 세대 더 지을 때 공사 원가가 5억 5억.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5억 빼. 그럼 분양 수익 10억 느네? 근데 여기서 1, 2억은 또 빠져나가고 네. 그럼 8억 버는 건가? 하지만 아까 여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용적률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지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금융비용 플러스 되겠죠? 그렇죠. 높이가 높아지면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까 평당 800 뭐 이거 얘기하는 게 한 20에서 30층 짓는데 얘기하는 거고 층이 쫙쫙 높아지게 되면 네. 그럼 또 여기 공사비가 1.3배 또 봐야 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와 일반 분양 너무 많다. 사업성이 엄청 높아서 우리는 분담금이 아니라 환급 받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했더니 분담 금액이 똑같아. 네. 5억이야. 뭐지? 하고 보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끼리만 그냥 지으면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냥 쾌적하게 짓고 네. 그걸 빽빽하게 지을 거 없이 그냥 분담금은 내야겠지만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으니까 분담금은 내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어도 분담금 4억씩 내야 되면 어차피 4억 내고 퀄리티 있게 짓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임대주택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단지가 딱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송파일리오시티예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누군가는 이게 병풍 아파트 아니냐 뭐냐 빽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적률이 280이에요. 요즘 느끼기는 높지 않잖아요. 280%로 지었는데 이런 밀도가 나와요. 보통 예전에는 서울시 조례 기준이 250%이기 때문에 250% 이하로 보통 짓게끔 하고 그렇죠. 요즘은 300 가까이들로 짓긴 하는데 헬리오시티도 28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용적률을 인센티브 줘서 뭐 400, 500 엄청 닭장이 되고 그리고 공사비도 더 들어가는데 원가도 인정 안 해주고 그래 버리면 사실 아무리 분양 수입은 당장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게 퀄리티가 있는 건축물인가? 라고 하기에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네. 아까 말한 용산에 그 닭장도 네. 그냥 월세로 들어가니까 있는 거지 그걸 분양받으라라고 하면 근데 저걸 얼마에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합장이 우리 종전에 용적률 250이었는데 300까지 올렸습니다. 라면 조합원들 그냥 와 박수 이러는데 이제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그렇게 밀도 더 늘어나는 만큼 임대주택 더 지을 거고 순수하게 우리가 얻는 이득이 얼마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왜일까요? 건설사들은 연면적이 늘어나면 좋아해요. 그렇죠. 공사비 올라가니까. 도급 공사비가 높아지니까 건설사는 이런 얘기 안 해. 서울시도 이런 얘기 안 해. 네. 왜? 기부채나 파겠다라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 근데 이거를 똑똑한 조합원들이 혹은 조합장이 짚어나가야 되는데 조합장도 이런 거를 몰라. 조합원들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상향이 꼭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일부 영상에서 저희 얘기했었던 거. 네네.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런 혼합형 소셜 믹스한 데들은 재건축 리모델링 문제가 심각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제는 막 알박기를 해가지고 동 내부로 막 쑥쑥 들어가면 재건축 하려 했더니 서울시가 안 돼. 동의 안 해줘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임대 아파트를 그렇게 넣어야 되느냐. 가면 갈수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해지고 있고, 재건축은 임대주택 넣는 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네. 재개발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대1 재건축하면서 퀄리티 있게 짓고 임대주택 없앨래 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면 네.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소셜믹스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인정해 줄 건 해줘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그 어떤 대책보다 임대주택 가격을 우리가 뭐 돈 받고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가만 인정해줘도 사업성은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된다 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딴짓하지 말고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해라 라는 말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까지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임대주택 건축 원가만 현실화해도 사업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조합들이나 시행하는 분들도 부담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에는 불만 없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멋진 제안해 주신 김재경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얘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임대주택들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임대주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비용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냥 시행사나 조합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실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요즘 뭐 사업성 없다, 뭐 힘들다라는 얘기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임대주택과 같이 사실 그러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도 연구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그렇죠. 사항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돼요. 네. 뭐 민원도 넣고, 시나 국토부에도 민원도 넣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지 잘 못 가요 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분들도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그래야 정비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고, 이거는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임대주택 차별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임대주택도 제대로 우리가 해줄 거 해주면 살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얘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링크 지역에 있는 정치인분들한테 링크 좀 보내주세요. 네, 네, 그렇게 제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